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본체 치수기 파면서 이제 주투상도에다가 수평 치수를 이제 쭉 기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결과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계속 치수기 이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수직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수직치수 기준을 이제 바닥면을 잡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기준이 바닥은 아니다, 가공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중심이 먼저 나오고 이 중심으로부터 이제 바닥까지의 높이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이 있는 형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잡아서 치수를 기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치수는 항상 이제 작은 치수부터 기입을 한다 그랬죠. DLI. 자, 여기 제일 바닥점에서 여기 이제 두께죠. 어떻게 보면 바닥판의 두께인데 이 두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붙여줄 거고, 제 방식은 여기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그립점을 잡아서 직격혀진 상태로 12mm 이렇게 띄워준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요 바닥 쪽의 두께를 이제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은 시중에 있는 자료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입돼 있어요. 9mm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3mm 직렬 치수로.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여기서 10mm 띄워가지고 이렇게 기입돼 있어요. 병렬 치수로.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뒤져본 결과 이게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요렇게 기입한 게. 병렬로 요렇게 기입한 것보다. 실제로 이제 요렇게 기입하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뭐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런데 뭐 이제 제가 뭐 통계 사이트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모르는데 이게 더 이렇게 기입한 정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거를 시험 채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채점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입했냐 아니면 이렇게 기입했냐를 가지고 감점을 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어느 쪽으로 기입을 해도 이제 감점은 안 할 것 같아요. 채점관이 감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저 부분에 대한 치수를 정의하는데 둘 다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형상을 그리는 데 집중을 했냐, 이 형상을 그리는 데 집중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형상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를 생각을 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입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공하는 작업자는 가공하는 작업자 요거 알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가공하는 작업자 요거 알아도 되는데, 가공하는 작업자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요 높이를 가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닥의 두께가 9mm고 올라온 높이에서 이제 3mm가 더 올라가게, 그러니까 요 두께가 3mm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가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이면이 가공면이 아니라 주물면이에요. 저게 주물면이라는 거는 저 부분은 주물의 공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주물이면 이제 주조품의 이제 공차를 봐야겠죠. 일반 공차. 우리가 이제 CT11급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9mm는 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여기 이제 비고 쪽에 공차 등급 이제 1에서 15 사이에서 살 두께는 요 얇은 두께를 얘기합니다. 살 두께는 한 등급 큰 공차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11등급을 적용을 하자라고 지적을 했다면 요건 두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 두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등급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9mm니까 여기서 0에서 10 그러면 그걸 12등급 하면 4.2예요.
4점이면 요쪽 한쪽 면에 이제 공차가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 일단 4.1을 반을 나눠야겠죠. 그럼 2.1입니다. 2.1에 여기 설계상에 이제 선이 오고니까 여기서 이제 절반 또 나눠가지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옵셋 CAL.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소수점이니까 작은 따옴표 CAL 계산기 띄우고 2.1 나누기 2 해서 얘가 이제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저 표면에 대한 공차의 범위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크죠. 근데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게 공차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가공을 여기서 옵셋 3mm 높이를 맞추니까 이면은 이 높이가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반대로 주물을 떴는데 주물 표면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옵셋 3mm 가공을 내가 맞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옵셋 3. 자, 위하고 아래를 모두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 두께가 생산되는 로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물 상황에 따라서 전체 요 두께가 10mm, 10.9mm가 될 수도 있고 13.05mm가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2mm? 2mm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 두께가 2mm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품이 균일하지도 않고 저 2mm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부품 같은 부품을 쓰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부품이 파손돼 가지고 새 제품을 구입을 해왔다. 그러면 요 두께가 2mm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기존에 꼈던 저걸 고정하기 위해서 꼈던 볼트로 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2mm가 더 두꺼워지면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2mm가 더 이제 낮아져 가지고 기존의 볼트가 너무 길어 가지고 볼트를 교체해야 돼. 그럼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균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주물면을 기준으로 가공면을 정의하는 이제 요런 행위, 요런 식의 치수는 그렇게 좋은 치수 기입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에서 시험 채점관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걸 감점 처리를 할 거냐, 그거는 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건 이렇게 기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입하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요 바닥면은 가공면이기 때문에 요 높이를 내가 10mm를 규정을 하면은 가공의 공차를 적용을 받아서 저 두께는 항상 12mm가 나와요. 주물이 어떻게 떠진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표현은 이 표현이 아닌가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제 도면을 보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이거를 가공하는 가공 작업자만 배려를 하잖아요. 근데 가공 작업자뿐만 아니라 이 전체 가공이 된 제품을 사용하는 이제 조립 작업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이걸 어디도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설치하는 설치 작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 도면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면 얘를 설치하려면 일단 여기 나사 얼마짜리 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나사 요 구멍 지름을 9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놨다라고 하면 구멍이 9로 뚫려 있네? 그럼 M8 볼트 준비해야겠네. 저거 체결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설치 작업자는. 그리고 요거 설치되는 곳은 M8로 구멍을 나사를 내야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치수가 필요한데,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M8 볼트를 준비하는데 볼트의 길이가 얼마짜리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작업자가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에 만약에 요 부분에 대한 치수가 안 나와 있다. 요 높이에 대한 치수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단품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단품도를 딱 봐가지고 여기 두께가 12mm네. 그럼 볼트 길이는 일단 요걸 뚫고 나와서 요 밑에서 볼트가 체결되는 거니까 12mm보단 두꺼워야겠네. 길어야겠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M8 볼트 쓴다 그러면 볼트가 효율을 내려면 자기 직경만큼은 나사가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mm의 8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트 M8의 길이 20짜리 볼트를 준비해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물론 요 위에 이제 와샤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긴 걸 준비하겠죠. 그러면 한 25짜리 볼트를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와샤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입을 안 하고 이렇게 기입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작업자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9mm 더하기 3mm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작업자가 계산을 한번 해줘야 돼. 선생님 그 계산이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앞서서도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작업자를 배려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작업자가 웬만하면 여기 있는 치수를 읽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작업자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놓는다. 46을 요걸 기입 안 하고. 그럼 여기 13mm인 거 모르냐? 아니에요. 72에서 46을 빼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굳이 가공 작업자를 위해서 내가 굳이 양쪽으로 이렇게 기입 안 하고 요거 하나만 기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공 작업자가 그런 걸 계산하지 않게 해주는 행위가 가공 작업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행위가 작업자를 배려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작업자의 배려 측면에서도 여기는 이렇게 기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입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치수 기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거는 이렇게 병렬로 치수를 기입해 주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사항 얘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물면에서 가공면을 정의하는 행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왜냐하면 주물면은 항상 그 공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물면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 형상에 따라서.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가공면의 높이를 정의할 때 절대 주물면을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하지 않는 게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도면을 사용하는 작업자를 생각을 했을 때도 요 전체 높이를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치수 기입 처음 하는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수.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치수 기입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강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기입합니다. 바닥이 기준이라니까 이렇게 이래놓고 여기서 이제 직렬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여기 있는 치수 다 그냥 병렬로 이렇게 쭉 가던가 아니면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 직렬로 이렇게 가던가 이런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치수 기입을 하는 개념이 잡혀 있으신 분들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냐? 여기 있는 형상들은 뭐냐면 전부 다 원이에요. 원은 항상 뭘 기준으로? 그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 치수처럼 기입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 원이니까 이 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원의 높이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만 대칭 치수로 이렇게 기입하면 되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50의 원의 높이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줬고 근데 원의 높이를 주는데 원의 하부에 있는 4분점을 이용해서 주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원의 중심에다가 그 높이를 주지 누가 이렇게 주냐. 더욱이나 이 50의 원의 여기 4분점은 주물 표면이야. 여기 공차 겁나게 왔다 갔다 오차가 겁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59를 맞춰라 라는 건 이 무슨 막말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나왔을 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위치를 정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의 중심까지의 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얘를 10mm 뒤로 띄워주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높이를 주면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기 지름을 기입을 하는데 내가 치수를 이렇게 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과 얘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제 제가 또 알려드린 게 있죠. 자, 치수 보조선하고 써있는 치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치수 보조선을 끊어주면 된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DIMBREAK 딤브레이크다. 그렇죠? 딤브레이크하고 자, 이 치수 보조선을 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치수를 가지고 끊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름 치수가 얘 하나가 들어가냐? 그 무슨 막말이냐? 아니다. 그거 하나가 아니다. 얘도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이럴 거예요. 그럼 또 딤브레이크.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도 끊어주면 되죠. 선생님. 거기에 지름이 걔 하나냐? 얘도 들어간다. 그럼 얘를 또 10mm 빼줘야겠죠. 그러면 선생님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끊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외경. 그럼 10mm 더 빼야지. 그럼 여기도 뭐예요? 딤브레이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자, 이러다 보면은 여기 치수 보조선이 너무 끊기고,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도법에 나와 있는 게, 이럴 때 이제 이 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쏘는 거야. 이렇게 쏠아줄 수도 있어요. 쏠고 얘는 덜 헷갈리라고, 일반적으로 쏠 때는 덜 헷갈리라고 반대로 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쏠아주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게 크로스되게. 요런 표현법도 있다. 끊기지 말라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치수 기입도 이거는 저기 제도 이론 쪽 치수 기입 쪽 보시면은 설명 나와요. 이렇게 기입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기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입하면은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자, 딤브레이크 된 거 취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DIMBREAK 엔터.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옵션에 보면 제거 R이 있어요. R을 입력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문자를 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끊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지그재그로 옮기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법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름 치수 거의 대부분의 치수들이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치수선 사이 정중앙에 있는 게 보기가 좋아요. 이게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치수가 꼭 이 주투상도에 기입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왜? 이 높이에 대한 치수가 어디도 나오냐. 우측에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여기다가 저걸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꼭 고집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제 했던 얘기를 하겠죠. 아니, 기계도 통치계 보면 여기서 표현이 가능한 치수는 다 우겨 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어제 제가 여기다 뭐 안 우겨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우겨 안 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름.
왜? 이런 표현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되는 표현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 어디서 표현 가능하다? 우측면에서 표현 가능하다. 여기서 표현할 거다. 그럼 얘도 같은 개념이죠. 이게 그렇게 좋은 표현을 아니니, 그 글자를 가로지르는 치수보조선이 그렇게 좋은 표현을 아니니, 여기서 표현해주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여기다 딱 붙여주고 여기서 12mm 이렇게 뺄 것이다. 이렇게 뺄 것이다. 이렇게 빼면 이 치수들은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 치수로 잘 기입이 돼 있으며 얘도 여기 치수 보조선이 얘네들을 가로지르지 않으니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캐드 사용할 때 딘브레이크 자꾸 안 써도 되고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 높이 치수를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할 거다. 그런 이유로 여기다 기입을 하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치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일부러 다시 다 지웠어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거 지우지 말까? 지우지 말게요. 다시 두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기입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요 기구를 보면 요 높이가 되게 중요해요. 요 중심의 높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 문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전산응용 지휘도 기능사 문제에 저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이제 푸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쉽게 풀어라 라고 배려하는 문제라면 아마 저 값이 써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니들이 똑바로 아는지 제대로 평가할 거야 라고 해서 약간 어렵게 되는 문제는 여기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 공차가. 이게 써 있든 안 써 있든 여기에는 공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제 다른 부분하고 연결되는 기구부잖아요. 요쪽 기어가 이제 다른 장비에 있는 기어하고 맞물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벨트 풀리가 V벨트를 통해서 다른 쪽하고 이제 동력이 연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제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위치예요. 여기 기어의 위치와 V벨트의 위치가 좀 제품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매번 이 제품을 이제 몇 개를 만들어도 거의 균등한 위치에 놓여져야지 제품을 내가 하나 썼다가 고장나서 교체를 했을 때 그 위치 차가 발생할 거의 하지 않아야지 그냥 바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 위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 중심 높이가 많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반 공차의 범위로 그러면은 하나의 장비를 썼다가 이제 얘 고장나가지고 새 걸 하나 사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면 저 중심 높이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비를 다시 다 처음부터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적절한 제품이라 볼 수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위치는 항상 공차를 적용할 때 정밀한 공차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에 이렇게 그 정밀 공차 값이 써져 있으면 이 써져 있는 값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84에 대한 정밀 공차를 찾아봤는데 이 값하고 다르다. 문제에 써 있는 값하고 다르다. 그래도 문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혀 있는 것과 안 적혀 있는 거의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안 적혀 있는 건 내가 일반적인 정밀 공차의 범주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적혀 있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설계자가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공차를 자기가 특수하게 지정을 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회사 업무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 위에 상사가 도면을 주는데 야 여기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7로 해.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면을 줬는데 내가 일반적인 공차 정밀 공차를 찾아봤더니 공차 값이 달라. 그래가지고 내 고참이 실수했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멋대로 공차를 바꿨어. 주격표에 있는 대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고참이 굳이 이거를 이렇게 공차를 명기를 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설계상에 무슨 특수한 사유가 있어서 일반적인 공차 외의 것을 지정을 한 거예요.
공차 범주의 외의 거를 지정을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설계 의도도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표준 공차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도면 불량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령 지시불이행이에요. 지시불이행이라고. 그러니까 주격표보다 더 절대적인 건 내 상사가 공차를 얘기했으면 그 공차가 더 절대적이야. 왜? 그 사람의 설계 개념의 그 부분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파악하지도 못하고 않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표준으로 바꿔버리면 잘난 체 하면서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혀 있으면 저걸 지시구나 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내가 표준 정밀공차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정밀공차인데 얘는 어디서 찾냐? 이거는 이 구멍에 대한 중심의 위치죠. 이거는 중심거리 허용차입니다. 중심거리 허용차의 어떤 거? 정밀한 정도를 찾아서 본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중심거리 허용차 딱 가면은 우리가 여기 어제 얘기할 때 저번 영상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4급 일반 공차, 3급 중급 중간 정도 공차, 그다음에 우리가 정밀하게 보는 건 2급 이거다. 근데 어차피 시험 때 우리 이거 3급 4급 못 본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험 때 볼 수 있는 규격표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1급 2급인데 1급은 초정밀, 우리가 이제 시험 때 엔간해서 볼 일 없다. 근데 시험 때 이거 이제 1급 보는 건 이제 언제 보면 되냐면 시험의 문제가 이런 동력전환 장치가 아니라 무슨 측정 게이지 그런 거 나오면 1급 보시면 돼. 만약에 측정 게이지인데 중심거리 허용차다. 왜냐면 이건 측정 장비잖아요. 측정 장비는 초정밀로 가요. 그래서 1급, 2급을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밀한 게 2급이다 그랬는데 2급보다 더 정밀한 거 그러면 언제 써? 내가 지금 하는 게 다른 거에 기준이 되는 초정밀한 공차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1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강사님들이 1급은 시험 때 쓸 일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설계하는 게 어떤 다른 거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 게이지류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1급 써야지.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표면 거칠기도 얘기를 하겠지만, 표면 거칠기도 이제 지금 이제 대충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러는데, 표면 거칠기가 이제 그 XYZ 안 붙어 있는 이제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가공하지 않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별로 X, Y, Z, W죠. W, X, Y, Z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야, 시험에서 Z 쓸 일 없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 문제 중에 Z를 써야 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거기다가 Y를 붙여. 참,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야, 시험에, 국가자격 시험에 Z는 안 나와. 네가 모르는 거지. 네가 멍청한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 중심거리 허용차 1급 쓸 일이 없다. 아니다. 시험 문제가 게이지면 1급 쓰면 된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게이지가 아니니까, 측정 게이지가 아니니까, 이제 일반적인 정밀급에서는 이제 2급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급이면 지금 84잖아요. 84면은 이제 여기서 80에서 120 사이고, 여기 딱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7, 근데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에요.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미크론은 뭐예요? 밀리미터를 1000으로 나눈 거.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27이라고 써 있는데 0.027. 얘를 1000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0.027.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얘는 이제 요거랑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에 써 있으면 문제에 써 있는 거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자, 이 대칭 공차. 어제 사용했던 공차는 이제 위 아래 값, 상한 값과 하한 값이 다르죠. 0하고 0.1 이렇게 돼 있는데 대칭 공차인데 대칭 공차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제 어제처럼 치수 이제 편집하는 방법이 있죠. 더블 클릭. 하고 이제 그 제일 뒤로 와요. 제일 뒤로 와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캐드에서 어떻게 쓰냐면 퍼센트 P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0.027 적어줘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치수 문자랑 크기가 똑같잖아요. 치수 문자랑.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냐? 실무적인 얘기를 할게요. 실무에서는 그냥 똑같이 써요. 대칭공처럼 이렇게. 실무에서는 똑같이 써요. 왜냐면 이쪽에 시인성이 좋아요. 이걸 굳이 줄이지 않아요. 대칭공차다. 위아래 값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동일한 대칭공차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는데 실무는. 근데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차 글자는 항상 70% 정도 작아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를 줄여야 되는데 이제 이거 지금 문자 높이가 3.5잖아요. 대략적으로 70%대로 줄이면은 이제 문자 높이가 2.5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문자 높이가 절반 나누고 그걸 또 절반 나눈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자 높이가 이제 5다. 5mm를 반 나누면 2.5다. 그렇죠? 그러면 2.5와 5mm 사이가 필요한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3.5는 아닌데 원래 3.뭐 그렇게 얼마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올리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게 3.5다 그러면 걔보다 한 치수 낮은 치수인 2.5.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요. 취소. 아니요.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얘를 뒤쪽을 싹 드래그를 하고 여기다가 2.5 하고 엔터.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내가 문자로 3.5면 2.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은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더블 클릭. 자, 이 뒤에 걸 다 지우고요. 만약에 내가 특성을 가지고 공차값을 주겠다. 대칭 공차를 주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누르겠죠. 재지정 쓰는 거예요. 재지정. 그래서 이제 쭉 드래그해서 내려요. 공차로 오죠. 어제는 이제 여기서 딱 눌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편차 이렇게 했잖아요. 편차가 아니라 대칭 가는 거예요. 대칭 가고 여기 값을 두 칸 중에 한 칸만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2.027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70%. 선생님 그 어제 저번 영상에서 세팅할 때 편차로 바꾸고 세팅을 하셨잖아요. 0.7을. 근데 왜 대칭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편차로 바꿔놓고 해도 이게 편차냐 대칭이냐 상관없이 공차값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이제 이 값이 들어가요. 문자 높이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맨 아래 맞춰져 있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돼 있고. 그렇죠? 그럼 0.027까지 표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소수점이 둘째짜리로 돼 있으면 0.027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0.03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차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딱 해주면 돼요.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할 거냐, 이제 이거를 텍스트로 이제 수정을 할 거냐. 그리고 텍스트로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요거는 상하로 있는 게 아니니까 스택은 안 써요. 스택은 안 쓰는데 대신에 이제 문자 높이를 75% 정도로 70%에서 75% 정도로 다운시켜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3.5 높이를 썼으면은 3.5보다 한 단계 낮은 2.5를 지정하면 된다. 문자 높이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2.5를 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차값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구멍의 중심 높이가 이제 균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공 기준으로 따지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심의 위치가 먼저 나옵니다. 주물에 의해서 원형, 외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심 위치를 이제 찾아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구멍을 뚫어주고, 그렇죠? 구멍을 뚫어주고 이제 이 중심을 기준으로 요 바닥의 높이가 84에 플러스 마이너스 0.027이 나오게 바닥을 가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제조상의 기준은 여기다. 그래서 제조와 이거 가공하는 작업자들은 여기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83mm 내려와서 이면을 잡고 이면으로부터 여기까지 요건 주물이니까 신경 안 쓸 거예요. 여기까지 높이가 12mm가 나오도록 가공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봐요. 가공 작업자는 이도면을 해독할 때 내가 기준을 바닥의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도 이런 식으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해독을 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치수 기입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치수를 기입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해독하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 높이, 중심 높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입을 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이제 공차값은 여기 써 있는 값을 따라라. 문제에 써 있으면 만약에 문제에 안 써 있으면 일반 공차가 아니라 요 84에 대한 전밀 공차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다? 얘가 구멍이니까 구멍의 중심 거리에 대한 허용차를 찾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게이지 같은 특수한 장비가 아닌 이상은 2급 정밀급에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인데 일단은 여기는 다 원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으로 기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죠.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처음 뺄 때, 첫 번째 거 뺄 때, 외형선으로부터 12mm 빼신다고 안 그랬나요? 그쵸. 12mm 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1mm야. 얘 왜 21mm냐면, 밑에 거, 얘하고 처음을 맞췄어요. 우리가 첫 번째 거를 뺀다고, 첫 번째를 좀 길게 뺀다라는 게 어디냐면, 이게 수직 치수면은 첫 번째가 어디냐면, 수직에 있는 외형선 중에 가장 외곽이 첫 번째예요.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12mm를 띄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장 바깥쪽, 전체 형상의 가장 바깥쪽에서 12mm를 띄는 거야. 저렇게 띄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혹여라도 내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에 얘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얘가 여기 있는 요 치수 보조선하고 너무 가깝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외곽에서 무조건 12mm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랑 맞춘 거다? 얘랑 맞춘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랑 여기 사이에 단차가 좀 크게 있다 보니 여기가 좀 넓어진 거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넓어졌는데 이 첫 번째 넓어진 건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써먹을 일이 나와요. 이제 딱 치수 기입을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왜냐면 직경을 기입해야 될 게 너무 많어. 이 직경도 기입해야 되고 이 직경도 기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나사 중심되는 요 PCD도 기입을 해줘야 되고 이제 얘도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요 안쪽인데 가급적이면 치수를 형상 내부에 기입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다 기입을 안 하겠다고 무조건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빼내는 것도 그렇게 좋은 치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도면 공간이 모자랄 확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내부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이 치수를 내부로 빼주는 거예요. 내부로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형상이 이제 여기서 딱 붙여놓고 요 끝에서부터 요렇게 올려서 한 12mm 빼야지. 얘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부분 CAT 2급이라는 시험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저렇게 기입을 하면 여기에 지금 이 치수가 갖고 있는 치수 보조선과 여기 있는 외형선이 겹쳤으니까 이 치수를 선택을 해서 특성을 들어가가지고 치수 보조선이 양쪽이 겹쳤을 테니까 치수 보조선 1, 2를 모두 다 꺼줘야겠네요. 그럼 번거로워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CAT 2급이 아니에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치수 보조선과 외형선이 겹치면
그냥 냅둬요. 겹친 대로 그냥 둬요. 왜 두느냐? 이거는 제가 선 종류 설명할 때 설명을 했는데, 외형선 우리 지금 이제 자격증 시험 규정으로 굵기가 얼마예요? 0.5예요. 0.5mm 선이고, 이 치수 보조선 굵기가 얼마예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 얘 0.25예요. 저 두 개 선이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출력이 돼요. 그럼 겹쳐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0.25 굵기를 가진 선이 0.5 굵기를 가진 선 위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0.5mm 굵기를 가진 선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외형선을 치수 보조선이 크로스 될 때는 실무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거 왜 숨겨? 안 숨겨. 뭐하러 숨겨? 출력하면 어차피 안 보여. 이거거든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숨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내부로 기입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긴 외형선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기입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 0.25고 여기는 치수 보조선도 0.25니까 굵기가 똑같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죠. 뭐가 문제예요? 여기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잡아 먹었잖아요. 누가? 치수 보조선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 컨트롤 1번 치수 보조선 저게 2였죠. 꺼서 여기 끊어먹은 거 살려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치수 보조선하고 형상선하고 겹쳐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다른 데 다 적용하려고 그래. 치수 보조선하고 중심선이 겹쳐도 상관없지. 치수 보조선하고 수문선이 겹쳐도 상관없지.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니지. 중심선하고 수문선은 중간에 끊겨 있잖아. 근데 그걸 치수 보조선이 가로질러 버리면 그 끊어져 있는 거 다 이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싸 잘 됐다.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된대. 아니라고. 이게 치수 보조선이 외형선하고 겹쳤을 때만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나머지 선이 중간에 끊기는 타입의 선들은 전부 다 신경 써줘야 돼요. 대신에 누구는 신경 안 써도 돼. 만약에 치수 보조선이 가는 실선하고 겹쳤어. 그럼 걔는 실선이잖아요. 가는 실선. 굵기는 똑같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제대로. 똑바로 판단을 해줘야 돼.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안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내부로 기입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전에 이제 치수 보조선하고 치수 문자가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누구냐면 치수 문자하고 중심선이 싸워. 그러면 중심선은 치수가 아니잖아요. 딤브레이크를 못해요. D-I-M-B-R-E-A-K. 그래서 이제 중심선을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나? 안 되지. 왜? 중심선은 치수가 아니잖아. 딤브레이크는 치수만이고. 중심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할 때 이거 하는 방법 2가지 알려줬죠. 지금 여기 있는 건 마지막에 제가 딤브레이크로 했을 거예요. 딤브레이크로 끊었는데 전 이거 안 씁니다. 대신에 뭐 쓴다? 이거 쓴다.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에서 문자로 옵니다. 문자 와서 뭐? 채우기 색상. 저 어제 얘기한 거 이거죠. 난 이거 쓴다. 얘를 뭘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배경으로 놔요. 그리고 닫고 나갈게요. 선생님 안 가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번 영상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순서를 바꿔주는 게 명령이 뭐다? draw order. 단축키로 뭐다? DR. 하고 얘를 선택해서 엔터 앞으로 F. 선생님 앞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DR 다시 해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뒤로 B.
이래도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지금 뭐가 지금 엉켰나 봐요. 얘가 꼬였나 본데. 그러면 DR. 자, 둘 다 선택하고, 자, 둘 다 제일 뒤로 보낼게요. 그냥 요거 하지 말고 객체 위로로 할게요. 객체 위로. A. 자, DR. 자, 얘 선택하고요. 객체 위로 A. 해서 얘를 선택할게요. 엔터. 자, 그러면 얘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죠. 저 이제 앞으로 뒤로는 이제 전체 순서에서 맨 앞으로 보내느냐, 맨 뒤로 보내느냐인데, 이게 방금 전처럼 조금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먹는데, 이게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순서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위아래, 위아래가 지금 우리 요소를 하나 생성할 때마다 계속 쌓이는데, 그게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금처럼 객체를 지정해서 이 객체 앞으로 보내세요. 이 명령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걸 저렇게 해주면 내가 이거 옮기면 따라서 끊겨요. 옮겨준 대로 치수 위치로 옮겨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뭘 쓰느냐? 치수의 그 문자 뒤에다가 배경을 넣어줘요. 자, 근데 이거 지름이죠. 지름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프로 C. 저는 이거 치수 수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성으로 해줄 수도 있다 그랬지만 그 이유는 이제 어제 제가 이쪽에서 보여줬어요. 특성으로 MA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주면 붙는데 이것도 제가 어제 수정을 했죠. 저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파이가 붙어버리는데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에 공차는 전 뭘로 한다? 스택으로 안 하고 치수의 특성으로 변경을 한다. 오히려 저는 저 공차 쪽을 MA 속성 복사로 복사해서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다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가 둘팔인데 이제 항상 우리가 치수를 주면 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둘팔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었던 건 이제 일반 공차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멍이 일반 공차로 가공이 됐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립도를 본단 말이에요. 조립도로 가서 자, 이 구멍 이제 요 구멍이죠. 그 구멍이 이제 요 구멍. 요 구멍이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쪽에 들어가는 축은 요거죠. 요 중간에 사이 틈새 뭐예요? 완전히 빈 공간이에요. 뭐가 닿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얘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이게 여기서 뭐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살짝 안쪽으로 더 구멍이 더 작아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온다든가 밖으로 나간다든가 그거에 따라서 뭐 조립에 뭐 어떤 영향을 준다 뭐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뭐 별다른 공차 없이 그냥 이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얘 하나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 줌으로써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10mm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이 좀 확보가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 근데 나머지 것들 이제 32도 선생님 안으로 들이면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좁죠. 이게 13mm밖에 안 되는데.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 꽉 차요. 있는 위치도 여기서 한 여기까지 12mm 띄워주지도 못하고 글자도 여기랑 시선하고 가까이 붙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아니죠. 왜 여기는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빼야 되는데 자 여기도 이제 지름이죠. 이거에 대한 지름. 지름이니까 앞에 뭐 붙어야 돼요? 프로 C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 공차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가 일반 공차냐? 자, 그럼 조립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죠. 일반 공차냐? 얘는 이게 저 구멍에 뭐가 껴져? 뭐가 껴지냐? 일단 베어링이 껴져요. 그런데 베어링만 껴지느냐? 아니에요. 여기 뚜껑도 껴져요. 그렇죠? 뚜껑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 돌기가 껴져요. 두 가지가 껴져. 뭔가 껴져. 그럼 껴지는 곳에 일반 공차를 적용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거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모르는 거죠. 자, 끼워진 곳에 사용되는 공차가 따로 있어요. 뭔가 껴진다라는
곳에 사용되는 공차가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교육표에도 그런 용어가 나와요. 뭔 용어가 나오냐면 이렇게 2번 항목에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게 나와요. 끼워 맞춤 공차. 끼워 맞춤. 끼워서 뭔가를 맞춰줄 때 필요한 공차다. 라고 해서 이제 저거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공차 값이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원래 이것들이 전부 다 값이 적혀 있는 겁니다. 값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값을 일정한 이제 문자 코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이제 코드가 정리되어 있는 끼워 맞춘 공차 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는 그 끼워 맞춘 공차 표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껴지니까 껴질 때 사용되는 공차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 껴진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동그란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동그란 베어링이 껴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끼워 맞춘 공차다 그러면 구멍에 축이 껴지는 형태를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꼭 그 형태만 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D로 대충 준비를 했는데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품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뻥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요 축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축이 이렇게 쏙 하고 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쑥 껴져요. 껴져서 땅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껴 맞춤을 생각할 때 요것만 껴 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처럼 쑥 들어. 이렇게 홈이 나 있어. 홈이 난 곳에 딱 이렇게 껴들어가. 이것도 끼워 맞춤이에요. 대부분 이제 끼워 맞춤이 나올 때 공차 표에 보면 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구멍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항상 이 원형일 때만 끼워 맞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를 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 있는 홈을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편하게 얘에 빗대서. 그렇기 때문에 꼭 축과 구멍의 형태를 가진 것들만 끼워 맞춤의 공차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껴지는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항상 끼워 맞춤 공차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되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땅 껴지잖아요. 껴지면 여기서 우리가 치수를 볼 수 있는 게 이 높이에 대한 치수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얘는 끼워 맞춤 공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끼워 맞춤은 이렇게 껴질 때 이 측면, 이 측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에 대한 거예요. 양측면의 폭에 대한 요 치수에 대한 공차값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낄 수가 있으려면 요 돌기 쪽의 치수는 지금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정치수보다 조금 작아야 돼요. 반대로 요 홈에 있는 폭은 약간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못 끼죠. 못 껴요. 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춤 공차라는 거는 이제 축의 공차다. 그러면 기존으로 갖고 있는 형상보다 약간 작아지게 제어해주는 공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처럼 구멍의 공차, 홈의 공차다라고 하면 이 폭을 약간 넓혀주는 공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코드로 적혀요. 이렇게 코드로 적히는데 보시면 얘는 대문자를 썼고 앞에 영어를 얘는 소문자로 썼어요. 그러면 기준 축이죠. 소문자는 축에 대한 끼워 맞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처럼 대문자는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를 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 코드에 있는 알파벳의
대문자냐 소문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다? 소문자면 축에 대한 끼워 맞춘 공차구나. 그리고 대문자면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춘 공차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제 앞에 있는 알파벳도 좀 달라요. 지금 여기는 HH 써 있는데 여기 대문자 쓰는 거 F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G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다루면은 지금 치수기입이 진도를 못 나가고 3000포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 끼워 맞춤 공차의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 이론으로 별도로 빼가지고 따로 수업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건 끼워지는 형태에는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요거 하나고요. 끼워 맞춤 공차는 저렇게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되어 있는 코드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 중에 알파벳이 소문자면 축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고, 그 다음에 대문자면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다. 이 정도만 지금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아마 요 다음 영상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상에서 본체에 여기 32파이에 해당하는 지름이 32인 저 구멍은 안에 베어링이 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설계한 요 커버에 튀어나와 있는 요 돌기가 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구멍에 대한 공차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뭘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끼워 맞춤을 뭘 가지고 선정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KS 규격표 시험 때 볼 수 있는 여기서 주어지는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구멍의 값을 선정을 해요. 구멍의 끼워 맞춤 공차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을 뭘 봐야 되냐면 축이 정해졌다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축은 지금 여기 이 형상에는 축이 없잖아요. 여기에 껴지는 축이 없으니까 축의 공차값은 정해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건데, 그때 축이 H5냐 H6냐 H7이냐 H8이냐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정하는데 이거는 암기입니다. 이건 암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 공차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H6입니다. 축은 H6로 선정을 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끼워 맞춤 공차 이론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H6로 많이 선정을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G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G6. 그래서 회사마다 좀 다른데 제가 일한 베이스는 G6를 기준으로 했어요. G6를 선정하는 이유는 G6가 조립성이 조금 좋아요. 조립하기 좀 더 쉬워요. 작업자가. 조립성이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가장 표준으로 사용되는 건 H6입니다. H6.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수에 가깝다. 내가 설계한 설계 이론 치수에 가깝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성이 좋은 쪽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G6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요 치수 공차 기준표에는 G6가 없잖아요. G6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본다? H6를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32파이에 H6의 축이 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시험 볼 때 요 32파이에 이제 끼워 맞춤을 구할 때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 H5 안 봐. 일단 안 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H7 얘네들도 안 봐. H8도 안 봐. 그러면 여기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될 건 헐거운 끼워 맞춤이냐, 중간 끼워 맞춤이냐, 억지 끼워 맞춤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 있는 공차값들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32파이에는 뭘 해야 되느냐인데, 여기 이제 뚜껑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뚜껑이 여기 베어링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 뚜껑이 들어오는데, 이 뚜껑은 요 볼트를 풀으면 빼낼 수 있어야죠. 분리가 가능해야 돼요.
조립과 분리가 계속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가 가능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뺐다 꼈다가 가능하는 상황, 뺐다 꼈다가 가능한 상황은 헐거움 아니면 중간입니다. 헐거움 아니면 중간이에요. 억지는 한 번 끼면 빼지를 못해요. 분해가 안 돼. 억지는. 그러면 얘는 요 안쪽에 베어링을 교체를 하려면 볼트를 풀어가지고 뚜껑을 빼야 되는데 억지로 맞춰버리면 분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닌 거야. 얘네들은 아니야. 분해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헐거움에서 중간인데 일반적인 종합상에서 중간이면 잘못하면 얘도 못 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중간 쪽을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 쪽은 운이 나쁘면 죬세가 적용이 됩니다. 죬세. 이게 이제 헐거움이냐 중간이냐 억지자를 나누는 게 뭐냐면 억지는 항상 죬세. 항상 죬세예요. 죬세라는 건 언제 발생을 하냐면 축이 구멍보다 직경이 커요.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립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힘으로 억지로 눌러가지고 끼는 거야. 구멍보다 큰 축을 구멍에다가 억지로 우겨 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끼면 못 빼. 그게 죬세예요. 그럼 중간은 뭐냐? 중간은 상황에 따라서 가공 정도에 따라서 헐거움은 항상 구멍이 큰 거예요. 헐거움과 죬세 사이를 약간 값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헐거워도 많이 헐겁지 않고 죄여도 많이 조이지 않아. 그게 중간 끼워 맞춤이에요. 그리고 헐거움은 뭐냐? 항상 구멍이 커가지고 축보다 커가지고 항상 놀아요. 그게 헐거움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볼트로 체결을 하니 얘가 너무 타이트하게 맞으면은 오히려 안 좋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트로 뭔가를 고정하는 시스템에서는 끼워 맞춤을 중간으로 안 가요. 항상 헐거움으로 가요. 그래야지 조립하기 편하고 나중에 분해할 때 편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트로 체결하는 커버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춤을 뭐로 간다? 헐거움으로 간다. 그럼 요것도 제끼고 헐거움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F6도 있고 G6도 있고 H6도 있고 F7도 있고 G7도 있고 H7이 있어요. 저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자, 시험 기준에서는 헐거움이다 하면 이 중에서 그 어떤 걸 써도 감점을 할 수 없습니다. 감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표를 저렇게 줬잖아. 저 표를 참고해서 해. 여기서 어떤 등급을 쓸 거냐는 설계자가 결정할 부분이에요. 누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야. 나 헐거움 중에 F6으로 할래. 저 등급에 따라서 더 헐거운 게 있고 더 조이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 값이 작을수록 약간 쪼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헐거워요. 뒤에 숫자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알파벳이 커야 돼요. 알파벳이 크면 그냥 덜 헐거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헐거운 애는 누구냐? F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헐거움에 맞출 거냐를 결정하는 건 강제사항이 아니라 설계자의 결정이다. 근데 시험 문제에 저 조립도를 만든 사람의 의사가 있나요? 의도가? 나는 저거 어느 정도의 헐거움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 중에 어떤 값을 선정하더라도 절대 감점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감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중에 뭘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그 값을 써야지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채점할 땐 그렇게 채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점하면 안 돼요. 단지 그 값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값이 뭐냐면 여기 있는 H7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거 외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멍에 H6에 뭐가 껴지는데 거기에 헐거움 조건을 맞추면 H7을 써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멍의 표준, 아까 H6가 뭐라 그랬어요? 축의 표준 끼워 맞춘 공차. 그래서 지금 껴진 애를 뭐로 봤다? H6로 봤잖아요. 만약에 반대 상황, 내가 축을 설계해야 되는데 구멍의 표준을 뭘로 보냐? 여기 H6 써 있고 H7 써 있고 H8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H7을 본다. 구멍의 표준을. 이게 일반적인 실무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멍의 표준 끼워 맞춤 공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H7의 구멍 공차, 끼워 맞춤 공차를 선정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지. 여기서 H7을 선정하지 않았으니 H7을 선정하지 않고 G7을 선정했으니 나는 감점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 왜? 시험에 제공된 표에는 F6를 써도 되고 G6를 써도 되고 H6를 써도 되고 F7을 써도 되고 G7을 써도 되고 H7을 써도 된다고 돼 있다. 저 중에 뭘 써도 그거는 문제를 푼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무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H7으로 선정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시험의 관점과 실무의 관점 이걸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에 H7을 결정할 건데 자 그럼 결정이 끝났냐? 아닙니다. 얘는 결정이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껴지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아닌 게 뭐냐면 그냥 커버만 이렇게 껴지는 거면 상관없는데 커버 껴지기 전에 먼저 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어링이에요. 근데 이 베어링이라는 요소는 KS 표준 규격 요소입니다. 그리고 베어링은 내가 설계해서 내가 제작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KS 규격대로 만들어진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구매품을 사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구매품이라고 하는데 구매품도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규격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이즈대로 만들어지는 이제 표준 규격품이 있고 표준 구매품이 있고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도 무조건 그 규격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게 있고 그 회사만의 특수한 제품을 사오는 게 있어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오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구매품들을 사와서 조립을 할 때는 이 구매품에 만든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KS 표준 구매품 같은 경우는 KS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KS에 뭐가 있냐면 이 표준품을 설치할 때는 어떤 조건들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베어링이니까 이 베어링이 껴질 때는 어떠한 조건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KS 규격에 명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는 요거다. 여기에 베어링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거를 낄 때는 끼워 맞춤을 저 베어링을 낄 때는 끼워 맞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베어링을 낄 거 아니야.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베어링 쪽을 찾는데 베어링 쪽 빨리 가려면 이제 컨트롤 F PDF 파일에서 해주고 여기서 베어링이라고 검색을 해주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 기프론볼 베어링이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베어링 우리가 써있는 거 이제 600이 기프론볼 베어링이에요. 여기 딱 오면은 600이 있는데 여기에는 치수 값만 써있지 아무것도 안 써있다. 네. 뭐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안 써있어요. 근데 이 설치 조건이 어디 나오냐면 베어링을 여러 개가 나와요.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앵귤러 볼 베어링, 자동 조심 볼 베어링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원통 롤러 베어링이 나오고 다 사이즈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테이퍼 롤러 베어링, 니들 롤러 베어링 나오고, 그다음에 팽면자링 스러스트 볼 베어링, 그다음에 스러스트 볼 베어링 복식형 나오고, 그다음에 베어링 구석 콤부 둥글기라고 돼 있는데, 요건 여기 이제 우리 필렛 줄 때 그때 봤던 거죠. 필렛 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가면 이게 나옵니다. 베어링의 끼워 맞춤. 자, 그러면 베어링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베어링을 낄 때는 끼워 맞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표가 여러 개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일단 제목을 봐야 돼요. 스러스트 베어링. 우리는 깊은 온볼 베어링. 아니에요. 일단 얘 아니야. 그쵸? 얘 아니에요. 안 봐. 얘도 스러스트 베어링. 우린 깊은 온볼 베어링인데 아니야. 그 다음에 하우징 구멍 공차가 있고, 이거 뭐지? 그 다음에 내륜 정지 하중이 있고, 내륜 하중이 있는데, 보시면 얘 볼 베어링 여기 있죠. 볼 베어링이야. 우리 지금 깊은 홈 볼 베어링이죠. 얘도 볼 베어링이야. 그쵸? 얘는 볼 베어링이야. 뭐야? 얘는 모든 베어링을 얘기를 합니다. 스러스트를 뺀 모든 베어링을 얘기를 해요. 볼 베어링도 여기에 속해요. 볼 베어링 여기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볼 베어링이냐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칸이 또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는데,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위에 표 두 개는 공차값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에 자가 뭐예요? 소문자. 이게 소문자란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축에 끼워 맞춤 공차. 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베어링에 껴지는 축은 누구예요? 얘죠. 얘의 공차야.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본체 하고 있죠? 베어링이 껴지는 뭐 하고 있어요? 구멍 하고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표는 축에 대한 거니까 아니야. 그럼 우리 뭐 봐야 돼요? 하우징?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구멍 공차. 얘 봐야겠구나. 하우징이라는 건 이제 뭐를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케이스를 의미하는데, 지금 보면 요 베어링이 껴지는 본체, 얘가 베어링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 하우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우징에 베어링이 껴지는 구멍이라는 거죠. 거기에 공차다. 근데 값이 두 개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어디 있냐? 요 앞에 있어요. 외륜이 정지했느냐, 외륜이 회전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외륜이 뭐냐? 자, 베어링의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가운데가 볼이에요. 그러면 내륜이에요. 안쪽에. 즉, 축을 잡아주는 애가 내륜이에요. 그러면 외륜은 누구다? 하우징에 껴지는, 구멍에 껴지는 애가 외륜이다. 즉, 요 조립한 장비가 어떠한 동작을 할 때 회전을 하는 애가 안쪽에 있는 애가 도니, 바깥쪽에 있는 애가 도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륜 회전이라는 건 지금 하우징에 껴져 있는 얘가 돕니다. 회전을 합니다. 라는 거고, 외륜 정지라는 건 얘는 안 돕니다. 라는 거예요. 외륜이 정지니까 안 돌아요. 안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륜이 돌겠지. 왜? 베어링은 회전을 하기 위한, 회전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장치니까 내륜이 돌겠지.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기구에서 어떤 동작을 일으킬 거냐. 즉, 여기 기어에 뭐가 맞물리든 여기에 V벨트가 맞물리든 어딘가를 통해서 동력이 오면 그 동력이 V벨트를 돌리든 여기 있는 기어를 돌리든 둘 중 하나 돌릴 거 아니에요. 돌리면 여기 축에 키가 껴져 있으니까 누가 돌아요? 축이 돌아요. 축이 돌게 되면 베어링은 누가 돌아요? 축과 닿아 있는 내륜이 돌아요. 내륜이 돌면 외륜은 가만히 있어야지. 같이 돌면 안 되지. 그렇죠? 외륜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륜만 돌고 그 사이에 있는 볼이 구르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을 감쇄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비는 외륜이 뭐 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종류의 하중에 대해서
공차는 어떻게 된다? H7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커버가 껴질 때 선정했던 끼워 맞춘 공차가 뭐였어요? H7이야. 베어링이 껴지는데 지금 KS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끼워 맞춤이 뭐예요? H7이야.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아. 이러면 정말 다행인 거야. 이러면 머리가 덜 아파요. 왜? 두 개가 같잖아. 즉 H7을 선정하면 내가 조립하려는 이 상황에도 맞고 그 다음에 KS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모두 맞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야. 그러면 그냥 H7 하면 되지. 이러면 참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항상 이러냐? 그렇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차가 싸웁니다. 얘는 H7인데 얘는 뭐 H8이라든가 아니면 J9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싸울 때는 싸우는 공차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싸우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두 개의 공차값이 일치하니까 그냥 H7을 주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조립 때는 여기에 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일단 두 가지의 공차값을 모두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운이 좋아서 같게 나왔지만 항상 같다라는 보장을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하나만 딱 보고 공차 끝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껴지는 게 두 개다. 그러면 두 개의 끼워 맞춘 공차를 모두 봐야 되고 걔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보고 만약에 싸우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 보면은 일반적인 저 끼워 맞춘 공차표에 나오지 않는 희한한 공차값이 적혀 있는 경우를 보실 거예요. 이건 뭐야? 라고 하는데 그게 공차 간의 충돌을 끼워 맞춘 공차 간의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적용해 준 공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H7이고 저거 쓰는 거는 이제 저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예요? 더블 클릭해서 그냥 텍스트 편집하는 거죠. 치수 문자. 그래서 제일 뒤로 와가지고 대문자 써야겠죠. 구멍이니까. 요거 실수로 이렇게 소문자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왜? 지금 구멍이잖아. 그쵸? 대문자 H를 쓰고 그 다음에 7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띄워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이제 KS 규격에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한 칸 띄워줘요. 아니면 이제 3D CAD나 그런 데서 하면 자동으로 한 칸 띌 겁니다. 띄는데 이거 뭐 띄냐 붙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감점 안 돼요. 저는 붙여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치수가 길게 뻗는 걸 싫어해요. 어차피 30이 뒤에 H가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얘는 끼워 맞춘 공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숫자 뒤에 바로 숫자가 나오면 이제 치수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숫자 뒤에 영문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치수는 이제 요거죠. 여기. 근데 요거는 앞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파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PCD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실제적으로 이 원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원이 왜 필요하냐면 중심선이죠. 요 나사의 중심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피치, 서클, 다이아미터죠. 다이아미터에서 이제 간격 원에 그러니까 배열 원에 피치가 원래 간격도 되는데 배열 원의 지름이다. 어떤 게 배열돼 있는 원의 지름이다. 균등하게 배열돼 있는 원의 지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PCD를 붙여주는데 PCD를 약자니까 피치, P 대문자 P, 그다음에 약자니까 점을 한번 찍어줘요. 그다음에 대문자 C 서클 점을 한번 찍어줘요. 그다음에 디아미터 D 다이아미터 해주고 여기다가 프로퍼시 적으시는 분들 계신데 피치 서클 마지막에 뭐 지름 파이가 뭐 지름 피치 서클 지름 40 틀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사님들 논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논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제도법상 이거는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네. 절대 저기 PCD를 적고 뒤에 파일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를 PCD를 안 적고 이제 시중에 이제 팔고 있는 잡지들을 보면은 PCD 안 적고 그냥 프로포러시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책들도 있어요. 시중에 내가 돌아다니는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PCD는 반드시 PCD라고 명칭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배열어는 이게 배열에 사용된 원이다라고 반드시 명기해 주는 게 도면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그냥 파일 쓰시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P.C.D 그리고 요건 한 칸 일반적으로 많이 띄워요. 많이 띄우는데 안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띄워요. PCD는. 이렇게 해서 40이다. 뒤에 파일은 절대 붙이는 거 아니다. 라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외경. 외경은 이거 중물이죠. 중물 표면이니까 중물 표면에다 누가 정밀공차 갖다 붙이고 막 그러진 않을 거고 가장 바깥쪽이죠. 바깥쪽 여기 이제 요 지름이 좀 커진다 작아진다 가지고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작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포러시 그냥 일반 공차로 지름으로 표기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다 표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지름에 대한 게 이쪽만 있냐? 아니죠. 반대쪽도 있죠. 반대쪽도 있으면 선생님 여기 있는데 또 해야 돼요. 근데 가공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달라요. 그리고 그림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이게 같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도면을 해독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치수 기입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도 이론 설명했을 때 보여드렸지만 지지선에 밑줄이 안 가 있네요. 지지선 쓸 건데 지수 쓸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표준은 밑줄이 항상 가는 거니까 엔터 쳐서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서 부착에 와서 맨날의 행의 밑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A라고 이렇게 붙여주겠죠. 그 다음에 미러로 그냥 넘길게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여기 있는 치수를 이제 그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 부분 제도 이론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인성이 좋지는 않아요. 작업자가. 그러면 작업자가 여기를 봤다가 A랑 같대. A 어디 있어? 해가지고 A를 찾아가지고 A의 치수를 보고 그림은 여기를 보고 치수는 여기를 보고 이러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인성이 안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손제도를 할 때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쪽 반대쪽에 그리려면은 미치고 팔짝 뛰겠으니까 그런 거고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 그냥 미러 해주면 되는데 뭐. 이거 한글이네. 미러 해주면 끝나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걸 뭘 지지선을 써가지고 그걸 써주고 있어. 미러가 훨씬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캐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가공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같은 치수를 가지고 있어도 양쪽 다 모두 치수 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새 제조할 땐 그런다. 선생님, 요 50파이는요. 근데 50파이는 이게 하나의 면이죠. 이거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면이 아니에요. 하나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로 기입해주면 그걸로 끝난다. 하지만 여기 PCD랑 여기 PCD는 별개죠. 별개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의 직경과 여기 구멍의 직경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치수 해줄 거, 여기 주투상도에서 해줄 거는 다 해준 것 같네요. 이거 외에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주투상도 쪽에 이제 좀 더 치수를 기입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특수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영상도 이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영상은 아마 이제 치수기 파다가 중간에 이제 나온 게 뭐냐? 끼워 맞춤 공차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이제 요거 문제 풀던 거, 치수기 파는 거 잠깐 멈추고 이제 끼워 맞춤 공차의 이론에 대해서 제 영상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러면 이제 끼워 맞춤 공차가 왜 저런 식의 기호가 써지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고 뭐 그런 것들은 알고 가야지. 예,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찍을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끼워 맞춤 공차를 설명하려면 자료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좀 시간을 소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번 강좌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